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자, 페이지 18페이지요. 제2절 민법의 법원. 자, 기출 표시를 보니까 거의 매년 출제가 되죠. 따라서 우리 시험에 10번 정도가 출제가 된다면 7번, 그죠? 70% 이상은 출제가 되는 논점입니다. 우리는 100%라고 보고 진행을 합니다. 자, 민법의 법원요. 여기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고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법은 어떠한 과목이냐 배웠다, 그죠? 그래서 민법도 법의 하나이므로 그 존재 목적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민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요? 민사 분쟁을 해결할 목적. 그럼 민법의 법원이 뭐냐? 이때 법원이 할 때 뭐요? 원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원자가 아니라 근원 원자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기초 강의 시간에. 그래서 기초 강의 시간에 제가 처음에 부탁을 드렸던 게 뭐예요? 용어에 익숙해지자, 그죠? 똑같은 단어지만 이때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서초동에 큰 건물을 돌리는 그 법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원 원자를 씁니다. 민법의 법원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면 민법도 법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존재하죠. 그때 민법이니까 민사분쟁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법원이라면 민사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민법의 법. 이때 민법은 앞에서 우리가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으로 나눠서 설명했죠. 이때 민법은 뭐예요? 형식적 민법이 아닌 실질적 민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학자들은 어렵게 개념을 정의하죠.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라면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를 민법의 법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이란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되는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을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그래서 존재 형식에는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문자로 된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간섭법 등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 합니다. 자, 박스 파트 보세요.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을 설명을 다시요. 양자는 법의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즉 형식적 민법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그 법의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 즉 현행 1118조로 된 민법전에 해당하는 것들만이 민법이다. 이게 형식적 개념이에요. 근데 실질적 개념은 반대로, 그죠? 법의 명칭, 형식은 따지지 않고 그 내용이 일반 사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실질적 민법이다. 그래서 뭐예요? 특별사법을 위한 일반 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다 민법이다. 이게 실질적 개념이라 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일치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양자의 관계. 그래서 형식적 민법은 민법전에 있는 것만을 민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전은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 법전이므로 민법이 개정되면 국내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들이 다 따라서 개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 민법에 속하더라도 뭐요? 형식적 민법에 쉽게 되면은 형식적 민법이 개정되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법이 바뀌어야 하므로 여러모로 뭐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 민법에 해당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자주 빨리빨리
개정 등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예요? 실질적 민법에는 속하지만 형식적 민법에는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민사특별법이라든지 뭐예요? 심지어는 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통령령 등 더 하위 법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는 범위가 불일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볼게요. 양자의 관계. 따라서 양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범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전 뭐요? 형식적 민법은 실질적 민법에 해당 것을 대부분 뭐요? 다 모아뒀습니다. 모아뒀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전부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옆 페이지 19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버.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서 자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사특별법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부동산 등기법 등 민사부속법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농지기억법 등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번요. 현행 민법전에 실려 있지만 실질적 민법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민법은 실체법이다, 그죠? 절차법이 아니죠. 그 실종선고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 채권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강제 이행을 할 것이냐, 강제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또는 뭐요? 이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떠한 벌칙을 가겠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형식적 민법전에 실려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은 절차법 내지는 국민이 잘못했을 때 벌을 가하겠다. 즉 실질적으로 형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법에 속하지만 실질적 민법에는 속하지 않는 이와 같은 파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양자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 그런 정도만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컨입은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가 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늘로서 그냥 이해를 끝내버릴게요. 그래서 실질적 민법이라 하면은 사회에서 일어난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이 된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을 민법의 법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죠?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성문법주의라면은 이 같은 분쟁이 발발했을 때 성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를 성문법주의 국가라 하고, 반대로 뭐요? 분쟁이 발발했을 때 간섭법 등 불문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한 국가를 불문법주의 국가라 합니다. 영미법계가 대표적인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요? 독일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륙법이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자 어느 주의를 취할 것이냐 해서 전통과 역사에 따라서 자기들의 뭐야 나라에 맞는 옷을 구입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역사 전통에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는 불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우리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를 취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한편의 장점은 뭐예요? 다른 편의 단점으로, 한편의 단점은 뭐예요? 반대편의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문법주의의 장점은 반대로 뭐예요? 불문법주의의 단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일단 밑줄은 끊지 마시고, 자, 국내에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무수한 성문법들이 존재하죠. 당연히 뭐예요? 최고위의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규칙이란 법이 있고,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이라는 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무수한 성문법들이 여러 위계 질서하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헌법이 최고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헌법이야 하위법 뭐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 뭐예요? 자기보다 상위법에 모순 저촉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뭐예요? 이와 같은 생각의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문법주의를 취해서 된 법의 통일 정비가 쉽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불문법은 어떤 게 법인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반대로 법의 통일 정비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점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회에서 어떤 법률 관계를 매점에 있어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어떠한 법의 규율을 받을 것이야. 이게 궁금하면은 법조문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전에 같은 어떠한 법이 있는지를 알고서 법률 생활을 함으로 어떤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문법주의에서는 어떠한 법이 있는지 알기가 힘들죠. 따라서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기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점요. 그래서 성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다 그죠. 국민들도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즉 명확하게 장점을 가집니다. 근데 불문법주의는 국민이 어떠한 게 법이냐 알기가 힘들죠. 명확화를 기하기가 힘듭니다. 여기까지는 성문법주의에서는 장점으로 작동하고 불문법주의는 단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대요. 불문법주의는 장점, 성문법주의는 단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성문법주의는 한번 법이 만들어집니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더라도 개정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이 각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하게 법을 만들기도 힘들고 개정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뭐요? 고치기 힘들죠. 딱딱해집니다. 따라서 법이 경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경화되기가 쉽다, 그죠? 이거는 성문법주의 단점이요. 근데 불문법주의는 사회 변천에 따라서 즉각 변동이 가능하죠. 따라서 경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사회는 급속도로 변합니다. 근데 성문법주의를 취했을 때는 그에 맞춰서 즉각 재개정을 못하죠, 그죠? 따라서 사회 변천에 적용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불문법주의는 즉각 변동할 수 있죠, 그죠? 예, 사회 변천에 적응하기 쉽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문법주의는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가 힘들다. 자, 구체적 타당성. 자, 볼게요.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법은 다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어떤 생각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법조문을 마련했는데 그 법조문이 완결무결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빠진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또 법은 뭐요? 만인에게 평등이죠, 그죠? 근데 개개에 일어나는 사건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한다면은 어떤 상식에 맞지 아니한 판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즉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어차피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민사 관계가 아니라 형사 관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살인죄.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최대 4년까지. 즉 대부분의 살인죄의 경우는 누가 나빠요? 당연히 살인자가 나쁘겠죠. 근데 심한 경우는 오히려 더 누가 나쁜 사람이세요? 죽은 자가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요? 타인을 살해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요, 죽은 자가 더 나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어린 딸을 뭐요?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손을 댔다, 그죠? 아버지란 탈을 쏘고 있는 짐승이. 그래서 딸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이를 뒤늦게 알고 이를 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요?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 살인죄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더 누가 나빠요? 우리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더 나쁘다, 그죠? 근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 경우도 최소한 5년 이상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여하튼 성문법주의를 취했을 때는 법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근데 불문법주의는 그러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금부터요. 로마자 3번 민법의 법원 종료 표시를 할게요. 즉 시험은 여기서 뜹니다. 즉 다시 한번요. 민법의 법원이라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민사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민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그죠? 이를 민법의 법원이라고 민법 1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자, 1조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1조에서 법원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1조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자, 1조에서는 민사 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원이 뭐요?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즉, 법원의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다른 말로 법원의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그때 법원에는 법률, 간섭법, 조리 세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판사였을 때 그 세 가지 중 두서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민사 분쟁을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아니죠, 그죠? 법원 간의 적용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 간의 적용 순서.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있으면 뭐요? 법률을 가장 먼저. 법률이 없으면 뭐요? 두 번째 간섭법. 간섭법도 없으면 마지막이 뭐요? 조리. 이와 같은 순서로 적용 순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법률은 문자로 되어 있죠.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간섭법과 조리는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불문의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원 간의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1조를 보게 되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존재할 때 어느 것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한다? 성문법을 가지고. 따라서 우리 민법은 뭐요? 불문법주의가 아니라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1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해볼게요. 1조의 의미. 민법 제1조는 민사적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원의 종류와 그 법원들 간의 적용 순서를 다루고 있고 적용 순서와 관련해서는 성문법주의가 민법의 입장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깁니다. 그래서 1조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뜬다고 볼게요. 출제가 되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은 80% 정도는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간섭법을 위주로. 나머지는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법률. 민사 분쟁이 있으면 첫 번째 법률을 가지고 재판한다. 그죠? 법률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그때 1조에서의 법률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끝납니다. 법률의 의미. 1조에서 법률은 어떠한 법을 의미를 하느냐? 앞에서 국내는 무수한 성문법, 헌법,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인 법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규칙,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 규칙, 이와 같은 무수한 성문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와 같은 성문법들 중에 명칭이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다. 그죠?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밖에 없어요. 그래서 1조에서의 법률이 이와 같은 명칭이 법률로 된 명칭에 따른 개념이 뭐죠? 형식적이다. 그죠? 그래서 1조의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냐? 만약에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이라면은 1조의 법률은 뭐예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된 법만이 재판에 기준된다. 그죠? 반대로 형식의 반대가 뭐예요? 실질이다. 그죠? 실질. 실질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성문법 전체를 의미를 하느냐. 자, 일단은 느낌 왔죠. 그죠? 여기서 이 팁을 줬기 때문에 즉 1조에서의 법률이라면 뭐예요? 명칭이 법률로 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그죠? 이 전체 성문법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1조의 법률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문민법을 말합니다. 성문민법. 따라서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헌법에 실려 있던 뭐예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명령, 대법원 규칙 등 명령 규칙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자체의 조례 규칙으로 되어 있던 다 1조의 법률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OX로 한번 물어볼게요.
대법원의 규칙은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민법 제1조의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O입니까 X요? X다 그죠? 예. 즉 1조에서의 법률이라면 명칭이 법률로 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뭐요? 성문민법 전체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헌법에 실렸던 대통령 명령에 실렸던 규칙에 실렸던 지자체 법규로 실렸던 뭐요? 다 1조의 법률에 해당한다. 즉 1조의 법률은 한마디로 성문민법을 말합니다. 자, 쭉 확인해 볼게요. 쌍글 1번 법률의 의미. 즉 민법 제1조의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 전부, 즉 성문민법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실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요? 명령, 규칙, 조례, 규칙에 실려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1조의 법률은 성문민법을 말합니다. 그럼 성문민법에 어떤 게 있냐 쭉 확인을 해볼게요. 쌍거리 2번에 1번. 즉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은 원칙적으로 누가 다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민법은 대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것도 뭐요? 대부분은 민법 전에 실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만 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어떤 특별 법률 형태로 쭉 만들 겁니다. 대부분은 법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민법 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뭐요? 민사특별법, 부동산 등기법 등 뭐 부속법 대부분은 법률로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규칙이요. 그래서 법률로 만들면은 개정이 힘들죠, 그죠? 네, 힘듭니다. 그래서 더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더 하위법, 뭐 대통령 명령 등 또는 뭐요? 대법원 규칙 등 하위법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 명에 실려있던 대법원 규칙에 실려있던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1조의 성문민법에 포함되고 세 번째, 최근에도 출제가 됐어요. 헌법 6조에 하면 국가 간의 문서로 체결된 조약 또는 뭐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법 1조의 법원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 규칙 등에도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1조의 성문민법에 포함되고 마지막에 기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 또는 뭐요? 농지개혁법 등 공법에 실려 있지만 그 내용이 민사적 내용을 다 담고 있다면 다 1조의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조에서 뭐요? 출제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법률의 의미다, 그죠? 그래서 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없으면 할 때 법률이란 명칭이 법률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뭐요? 이 전체를 말한다고 하죠. 이 전체. 그래서 민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전체가 민법 1조의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문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민사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성문민법이 존재하면은 성문민법을 가지고 먼저 분쟁을 해결합니다. 근데 성문민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두 번째, 간섭민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민법 1조에서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출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간섭법의 의의로 갑니다. 자, 간섭법이라면 어떠한 법을 간섭법이라 하느냐? 자, 일단은 사회에서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간행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또는 뭐요?
사회 구성원들이 단순한 간행이 아니라 법이다. 법적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 성립하는 법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자, 일단 물어볼게요. 오늘날 법은 원칙적으로 누구만이 제정할 권한이죠? 국가죠, 그죠? 국가입니다. 근데 간섭법은 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간섭법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간섭법의 성립에는 보니까 국가의 성의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 성의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간섭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있으면 뭐요? 자생적으로 성립합니다. 당연히 우리 역사적으로 보세요. 우리 인류사적으로 봤을 때 법은 성문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당연히 간섭법이 먼저 생겼어요. 간섭법이죠. 우리 한반도도 고조선 8조법금이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문법은 전제로 뭐요? 문자가 발명이 된 이후에만 가능한 법이죠. 그죠? 따라서 간섭법이 가장 먼저 생긴 법이고, 간섭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성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날 간섭법의 어떤 역할 범위가 점차 확대가, 중요성이 더 확대가 되겠습니까? 중요성이 점점 더 감소가 되겠어요? 간섭법은?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감소가 되겠죠. 왜요? 법은 필요하면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자들이 뭐요? 법을 만들면 돼요. 자,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법의 가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기들도 뭐요? 어떠한 법을 만들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마구마구 법을 쏟아내죠. 그죠? 따라서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즉각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간섭법의 중요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간섭법의 일단은 개념들을 봤어요. 근데 간섭법에서 출제가 된다면은 요 세 가지 논점 중에 하나에서 답이 될 거예요. 첫 번째가 간섭법의 성립식입니다. 두 번째가 간섭법의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실인 간섭과의 구별. 이 세 가지 논점에서 답이 정해질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부분 해차에서는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뒷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은 가장 뭐요? 정확한 이해는 우리가 다음 회차 심화 시간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간섭법을 읽어볼게요. 간섭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회 거듭된 간행에 있고, 그죠? 그 간행에 대해서 일반 국민 또는 사회 구성원이 단순한 간행이 아니라 법이다.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질 때 성립하는 법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지 성립 요건요. 자, 보니까 뭐요?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라는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간섭법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간행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만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 성립 필요 없어요. 다만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최고의 효력을 가진 게 뭐죠? 헌법이다, 그죠? 그래서 헌법이야, 여하튼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는 간섭법은 그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1번은 간섭법의 의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줄 보게 되면 마지막에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 등 뭐요? 헌법을 최상위의 규범은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당성이 있어야만 간섭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 따라서 헌법에 반하는 어떤 뭐요? 사회생활 규범은 사회에 거듭된 간행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건 간섭법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간섭법이 있었느냐? 종중원은 누구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었다? 성년의 남자만이, 그죠? 이와 같은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간섭법은 현행 헌법상의 남녀평등에 명확하게 위배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간섭법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종전의 이와 같은 간섭법은 더 이상 간섭법에서 효력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2번, 3번에 실려 있고 4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간섭법의 요건을 봤습니다. 저 간섭법은 약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간섭법의 성립은 국가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요. 근데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헌법이야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간섭법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간섭법의 성립식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볼게요. 간섭법은 이 두 가지 요건만 구비되면 성립한다 그죠?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라는 존재는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간섭법 언제 성립을 하느냐? 각과 을 간에 일정한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05년 1월 10일자에. 근데 현재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분쟁이 있어요. 이때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의 내용은 자기들이 법률관계를 맺을 당시에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간섭법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느냐, 간섭법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다툼은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해결됩니까? 재판으로 해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다툼이 있으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돼요. 재판으로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확인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재판으로 간섭법의 존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간섭법은 언제 성립하는 게 되느냐? 자, 한번 골라보세요. 재판 시에 비로소 간섭법이 성립하는 걸로 된다. 재판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면은 사회에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었던데, 법적 확신이 있었던 때 뭐요? 이미 간섭법이 성립하고 있었던 걸로 성립시가 소급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간섭법은 이 두 가지 중 언제 성립하는 게 된다고요? 이미 설명에서 의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간섭법은 언제 성립하는 게 돼요? 자, 간섭법의 성립에는 국가라는 존재는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즉 일정한 관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요?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 간섭법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 간의 다툼 뭐요? 자기들이 민사관계를 맺을 당시에 요 당시에 이미 간섭법이 존재하고 있었느냐가 다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다툼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원이 사후에서 뭐요? 각종 증거 등을 조사해서 뭐요? 간섭법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을 마쳤다면 간섭법은 비로소 재판이 있었던 때 그때부터 비로소 간섭법이 존재하는 걸로 되느냐? 법원이 사후에 확인하면 뭐요? 실제 사회에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간섭법은 뭐요? 이미 그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게 되느냐? 답이 나왔죠, 그죠? 언제입니까? 후자죠. 즉 법원은 사후에 어떤 것을 확인합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간섭법이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해서 사회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는 역할을 거칩니다. 그래서 확인을 거친 뭐요? 성립시기는 실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성립하고 있었던 걸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나 질문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립시기요. 간행의 존부 내지 법적 확신 취득 여부에서 다툼이 있으면 종국적인 확인은 법원의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말 그대로 뭐요? 법원은 확인 작업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이 되면 간섭법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실제 사회에서 일반에서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성립하고 있었던 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출제될 수 있는 주제는 살폈습니다. 두 번째가 뭐요? 간섭법의 효력입니다. 간섭법 효력. 저 간섭법은 민법 1조를 다시 떠올리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 이때 법률은 성문법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성문민법이 없으면 간섭법에 의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성문민법이 존재하면 성문민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간섭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간섭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민법이 없는 경우에만 재판의 기준이 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가집니다. 보충적 효력. 따라서 민법 1조에 하면은 간섭법은 성문민법이 없는 경우는 두 번째 민사분쟁의 해결 기준이 됩니다. 언제나 하면 틀려. 예외적으로. 상법 1조에 의하면 뭐요? 상사분쟁이 있을 때 먼저 상법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근데 상법에 교정이 없으면 두 번째 상간섭법을 가지고, 상간섭법도 없다면 마지막에 민법에 따라서 상간섭법은 간섭법이다, 그죠? 그렇지만 성문민법보다 우선해서 두 번째 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상간섭법은 성문민법보다 우선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엄격하게는 간섭법과 성문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간섭법은 간섭법이지만 뭐요? 이거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죠. 따라서 당연히 일반법인 성문민법보다는 상간섭법은 간섭법이지만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인데 우리는 여기까지요. 자, 볼게요. 원칙. 간섭법은 민법 1조에 하면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의 준칙요. 자, 가정을의 준칙이라면은 지워버렸네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규칙이요. 가정을의 준칙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보사부, 지금 보건복지부죠, 그죠? 보건복지부, 보사부 규칙입니다. 자, 어떠한 것을 담고 있냐? 가정을의 준칙이. 자, 예를 들게 되면 이거예요. 갑 소유 임야에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조상의 묘를 모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요? A의 산소를 갑의 허락도 없이 썼습니다. 그때 당연히 갑은 뭐요? 허락도 없이 산소를 썼기 때문에 뭐요? 이장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냐고요. 누구를 상대로? 누굽니까? 또 산소의 소유자, 제사 주제자입니다. 상주. 상주를 상대로 해야 돼요. 상주. 그런데 이와 같은 A 묘의 상주는 누가 될 것이냐? A가 예를 들면 결혼한 부인입니다. 그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때 갑이 누구를 상대로? A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느냐? 그때 A에 대한 상주는 누가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뭐야? 원고. 상대방을 피고랍니다. 그래서 피고를 정확하게 지목 못하면 소송은 유지가 안 돼요. 그죠? 소장에는 피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간섭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식이 제사 주제자가 된다가 당해 지역의 간섭법입니다. 근데 가정을의 준칙은 뭐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제사 주제가 된다는 게 가정을의 준칙입니다. 근데 갑이 누구를 상대로? 자식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럼 피고를 제대로 내세웠다, 못 내세웠다? 못 내세운 거죠. 성문법인 가정을의 준칙에 의하면 누구를 상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성문법과 간섭법이 부딪히면 어느 것이 우선한다? 성문민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가정을의 준칙과 배치되는 간섭법은 민법 1조에 비춰서 뭐요? 그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니은 A. 다만 간섭법일지라도 뭐요? 상간섭법은 상법 1조에 하면 성문민법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원칙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민법 1조에 하면 뭐요? 언제나 하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뭐요? 간섭법은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적는 보충적 효력을 원칙으로 한다. 언제나 하면 틀려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간섭법은 성문민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사실인 간섭과의 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2조에서
민법의 법원에서 뭐요? 출제가 된다면, 특히 간섭법을 위주로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답을 구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인 간섭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50% 정도의 이해만을 쭉 목표치를 합니다. 자, 일정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고 그 간행의 존재에서 일반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가진 뭐예요? 그때 성립하는 법을 간섭법이라 합니다. 저 간섭법은 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예요? 국민, 사회 구성으로부터 법적 확신까지는 취득하지 못했다. 이 단계를 사실인 간섭이라 합니다. 따라서 간섭법은 뭐예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민법이 없으면 뭐예요? 간섭법이 두 번째 분쟁 해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뭐예요? 일정한 간행만 반복해서 존재할 뿐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구비 못했죠.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닌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전혀 다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구별 기준. 판례는 양자를 법적 확신의 유무에 따라서 양자를 뭐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하면 간섭법은 사회에 거듭된 간행으로 생성된 생활규범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까지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죠. 근데 사실인 간섭은 간행만 반복해서 존재할 뿐 아직까지 법적 확신을 취득하기 전의 단계를 사실인 간섭이라 합니다. 그래서 박스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섭법은 법입니다. 첫 번째 간섭법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다 그죠? 간섭법은 민법 1조에 의하면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민법이 있으면 성문민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없으면 뭐요? 간섭민법을 가지고 재판하죠. 어디에 적용돼요? 재판의 기준이죠. 그죠? 재판의 기준. 즉 재판의 기준, 즉 민사 분쟁의 해결 기준은 법원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법원. 근데 사실인 간섭은 이거는 법이 아니죠. 그죠? 따라서 법은 아닙니다. 재판의 기준은 법원은 될 수 없고 우리가 그때 볼 거예요. 당사자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있을 때 그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할 때 두 번째 해석 기준. 법률 행위의 두 번째 해석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간섭법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성문민법이 없으면 뭐예요? 두 번째 분쟁의 해결 기준은 법원 중에 하나임에 반해서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므로 법원은 아닙니다. 사실인 간섭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두 번째 해석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적용 영역. 간섭법은 법원으로서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간섭으로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뭐요? 재판에 적용된 법칙의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인 간섭은 그러니까 법적 확신을 취득하기 전이죠. 법의 효력이 있는 단순한 간행으로서 책각격 법률행위 해석 기준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요. 주장 입증 책임. 간섭법은 누가 주장하고 뭐요? 그 존재를 누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원칙. 순서가 원칙과 예가 순서가 교차됩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간섭법은 법의 하나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어떤 법률 관계를 맺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이건 내가 찾아서 법관에게 제시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누가요? 법관이 알아서 그 분쟁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간섭법도 법이기 때문에 간섭법의 조문은 뭐요?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간섭법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경우에만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X주고죠.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할 필요도 있다. 그죠? 원칙을 정확하게요. 자, 원칙까지 볼게요. 원칙. 간섭법은 법입니다. 따라서 법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누가요? 법원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당사자 주장 입증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 법원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법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죠?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간섭은 그 전부 자체도 명확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회법적 확신의 구분 여부는 뭐예요? 더욱더 알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사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실인 간섭 원칙까지가 순서가 뒤바뀌어요. 간섭법은 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뭐예요? 있든 없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단한 게 원칙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당사의 주장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사실인 간섭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런데 사실인 간섭도 사회에서 간행이 반복해서 존재하죠. 일종의 뭐예요? 경험 법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장이 없었지만 이미 반복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이미 알고 있다. 그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사의 주장이 없더라도 이미 법관이 알고 있는 건 직권으로 그 정보를 판단할 수도 있다. 순서가 뒤바뀝니다. 자, 그걸 볼게요. 원칙. 사실인 간섭은 법이 아닌 사실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의 주장 입증이 없으면 법원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다만 사실인 간섭도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일종의 경험 법칙에 해당하므로 당사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뭐요? 법관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는 법원이 스스로 직권해서 그 정보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섭법과 사실인 간섭의 구별까지 봤습니다. 이 부분이 뭐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배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간섭법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양도담보 중 동산의 양도담보. 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담보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담보는 뭐예요? 저당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담보제도죠. 그런데 공장을 경영을 합니다. 근데 공장도 뭐예요? 빌려서 공장을 경영해요. 그래서 공장주 입장의 소유에 속하는 공장에 속해 있는 기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공장의 경영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담보를 요구한다 그죠? 근데 공장인 부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 소유입니다. 빌려서. 그래서 담보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계밖에 없죠. 그래서 기계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요? 동산이죠. 그죠? 그래서 그 기계를 담보로 해서 빌립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동산의 담보제도 질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질권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전당포업자에게 맡겨버리면 공장을 운영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뭐예요? 형식적으로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넘깁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유권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넘기는 이와 같은 담보제도를 양도담보랍니다. 양도담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제도는 법조문이 마련됐습니다. 성문법이요. 근데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는 아직까지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간섭법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가담법 등의 법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자체는 성문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판례는 뭐예요? 법정지상권에 추가하여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권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명인방법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분묘규직권이라는 게 있어요. 분묘규직권. 갑의 묘에, 갑의 임야에 A가 갑의 허락도 없이 조상의 묘를 모셨습니다. 예전에는 분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조상의 묘를 모셨기 때문에 A는 계속해서 추석, 한식날 등에서 성묘 등을 해서 뭐요? 그 묘지와 묘지 주위에 일정한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겠죠. 그럼 판례면 간섭법에서 앞으로도 뭐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목적하에 산소와 뭐요? 산소주의 일정 부분의 토지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가 이 지역의 간섭법에서 생긴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요 사이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장묘에 관한 법이 새로 뭐요? 개정되고 나서 이제는 분묘기지권은 이제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이미 뭐요? 존재하고 있었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간섭법상의 이와 같은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혼제도 이런 것들이 판례가 인정한 간섭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리로 이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